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 수업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단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환경과 관련된 리더의 능력, 그것은 또한 어떤 집단 성원들의 태도에 좌우됩니다. 리더는 이때 경쟁자에게 패배할 수도 있는데 내적인 힘은 외적인 힘이 무력화되거나 평형 상태에 있을 경우 갈등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거의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드문 경우에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집단 내에서의 욕구의 변화, 예를 들면 장기간 농업 번영이 이루어지고 외국의 침략이 없던 결과로 각 농가 구성원들의 기본 욕구가 생리적인 것과 안전 보장에서 애정과 명예 쪽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것들은 지도층의 구성과 집단의 내적 관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데 이때는 집단 성원이 자기 평가와 타인들에 의한 평가가 불일치하는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단 리더십과 관련돼서 이렇게 평온한 그러한 조직, 이렇게 계층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 사람의 욕구 자체가. 근데 별 변화가 없는 그러한 편안한 그러한 어떤 조직 구성 같은 경우에, 그런 환경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어떤 생리적 욕구가 다 채움을 받게 되면 이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어떤 존경에 대한 욕구로서 이렇게 욕구 단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욕구들을 가진 그러한 집단들이 하나의 어떤 집단이 또 체계를 이렇게 이룰 때 이 구성 자체가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원들이 집단 내에서 자기 평가나 타인들로부터 더 높은 평가를 받을수록 그들은 리더의 지위를 노리고 또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이 둘 사이의 불일치는 리더십 갈등과 리더십 구조의 변화를 낳을 수가 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면 점점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결국은 이 리더십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리더십이 기존의 어떤 리더십과 하나의 어떤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 리더십 구조 자체가 하나의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경향은 집단 내 특정 구성원이 고위직에 있을 때 그 직위와 그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베스 교수님, 리더십에 관한 유명한 교수님이죠. 베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만약 자기 평가가 타 구성원들에 의한 평가보다 높다면 그는 보다 많은 리더십을 추구하고 또 자체적인 평가가 높은 평판과 일치하는 사람에 비해 그러한 시도에서 성공할 가망성이 낮은데 지위와 스스로 설정한 지위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위와 평판이 리더로서의 성공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 평판이 나쁘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더로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평판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이 리더십이 가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요소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추종자들이 어떤 개인이 가지게 되면 점점 이제 리더십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그 리더십은 어떤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했을 경우에, 근데 타 구성원들보다 스스로를 더 높은 평가를 하면은 자기가 좀 더 많은 리더십을 가지려고 그렇게 계속 추구를 하겠죠. 바로 그러한 사람은 그 리더십을 추구는 하지만 사실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평가와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평가가 일치할 때 그 사람이 리더십으로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어떤 리더십을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판이 낮거나 맞지 않다면은 거기서는 한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리더십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내부의 또 다른 역동적인 움직임들도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가령 단순한 어떤 세대 교체라던가 아니면 임무 할당의 변화, 그리고 또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적인 인간관계 등등, 이러한 것들이 집단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리더십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의 리더들이 단지 상징적인 권위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려면은 각 구성원들, 추종자들이 리더의 희망대로 행동하게끔 유도 또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들이 동원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추종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리더가 이 추종자들을 움직이기 위한 어떤 이 자원은 무엇인가 라는 걸 난 퀘스천 마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집단 리더들은 타 성원들의 동기유발 대상들, 예를 들면 어떤 욕구라던가 필요, 그리고 동기라던가 하나의 기대, 그리고 어떤 태도라던가 가치관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단 리더들은 이 집단 리더들이 하나의 어떤 이 자산들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일정 상황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으로 변환 가능한 공식적 권한 집단 구성원들이 높이 평가하는 어떤 과제나 어떤 목표들과 연관된 어떤 리더십의 개인적인 능력,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 통제에서 유리하게 해주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적 위치, 이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적 위치를 점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성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어떤 능력들,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리더의 힘의 결정체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스타일이나 역할 등에서 모자라지 않는 것보다 그들의 추종자들의 특수 욕구들을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아니면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에 보다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나 중심적 차이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리더가 얼마나 이 추종자들의 이 욕구라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는 매슬로우의 단계설에 따라서 고차원적일 수도 있겠죠. 여기 고차원적인 욕구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저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생리적인 욕구와 같이. 어쨌든 리더와 추종자 간에 존재하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이며 복합적인 연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아무튼 리더십과 추종자 간의 이러한 욕구를 둘러싼 이런 계속적인 어떤 연계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들은 추종자들로 하여금 리더십 과정에 깊이 참여하도록 만드는데, 즉 리더가 궁극적으로 추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만 한다면은 그 리더는 대소 집단을 가리지 않고 이에 필요한 결정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조직 자체가 이 추종자들의 이러한 욕구들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이 리더십이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단 리더들이 구성원들의 욕구를 더 많이 충족시켜 줄수록 그들이 정치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축적해 놓는 어떤 정치적 자산도 증가하는데, 이 리더들은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저급한 욕구들을 무시하도록 그들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픽테투스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황제는 그 자신 외에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죽음, 재산의 상실, 어떤 영어, 권한의 박탈 등을 두려워한다. 또한 그 누구도 황제 자신 외엔 황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단지 황제가 어떤 면에서 비범한 장점의 소유자일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부를 사랑하고 호민관제, 치안관제, 집정관제를 사랑한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고 때로는 혐오하고 두려워할 때 그것들을 틀어진 자들은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추종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는 결국 그 집단을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지역 당 지도자들, 예를 들면 시카고의 민주당의 위원들 같은 경우, 그들은 선거구에서 유세할 때 교묘하게 조작하는 수법이나 횡령하는 능력을 발휘하기보다 복지당국과 교섭하고 주차위반 호출장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데, 또 어떤 때는 단지 인지도, 친밀도, 평가를 높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추종자들의 욕구를 채워지면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소집단들의 목표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들을 성취하는 것이며, 집단의 성공과 리더십의 효과성은 그러한 과제가 얼마나 집단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집단이 궁극적 목표의 보탬이 되는가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리더십이 효과적인 리더십인가 하는 것은 이 집단의 어떤 목표 추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집단 성원들의 의미 있는 사회적 참여로서 이 가치는 집단 내에서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 같은 근본적인 목표보다 나중이 될 수 있으며, 집단 리더와 추종자들이 집단적으로 결정한 실체적 변화의 실현 여부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를 결정지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단 내에서 서로 공평하게 배분받고 공평한 취급을 받는 것, 이러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 집단 성원들이 사회적 참여를 잘 이루는 것, 이러한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느 것이 중요하나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집단 리더와 또한 그 집단 리더가 결정한 것에 따른 그 집단의 실제적 변화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평 및 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즉 번스 교수님은 어떤 집단의 목표 성취와 또한 집단 리더십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논증적으로 잘 밝혀내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리더와 추종자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가 추종자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이 둘 사이 하나의 어떤 이 역동적 관계, 이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집단 리더십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어떤 역동적인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의 토의의 질문들로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역동적 관계는 어떤 집단이나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인데, 사실 이 하위에 있는 많은 그러한 어떤 조직 구성원들이 이 상위의 리더십과의 그러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이에 이 중간 리더십이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리더십과 이 밑에 있는 추종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뚫어주고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우선 리더십과의 어떤 만남의 기회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대통령께서 또 이제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만남의 과정을 마련하신 것이죠. 그 결과에 어떻든 이란 어떤 만남의 그러한 기회,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서로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열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는 이 추종자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수단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바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리더십과 추종자들의 역동적인 관계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면서 이 리더십을 바라볼 때 정말 저 리더십이 우리 추종자들이 우리 어떤 예를 들면 국민들의 어떤 욕구와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역동적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의 어떠한 소통 능력, 그리고 어떤 리더십의 어떤 모본의 삶,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러한 어떤 언론 수단이나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적시적시에 어떤 리더십의 결정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잘 보도되고 있는 그대로 보도되고, 또한 어떤 추종자들의 행위라든가 어떤 요구사항들이 잘 반영되는 이러한 장이 잘 마련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어떤 공정성, 어떤 편파적이거나 어떤 의견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러한 사실들이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바로 이렇게 함께 논의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 보다 많이 가지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과연 이러한 리더십과 추종자들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관료주의적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단 리더십 중에 관료주의 리더십이 굉장히 흔한 형태죠. 특히나 이 공무원 사회, 아니면은 뭐 국가기관, 아니면은 뭐 공사, 이 다 관료주의적, 특히나 군대, 이 관료주의적 리더십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료주의적 리더십의 특징과 또한 그 장단점과 리더십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견 관료 조직은 소집단, 거래적 리더십과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며, 관료 조직은 조심스럽게 규정된 목표 추구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화하려는 리더십 결정의 산물처럼 보여지는데, 반면 소집단은 사회적 조건 속에서 어느 정도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생성되고 성장한 조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 조직은 굉장히 거대한 조직인 것에 비하여 이 소집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위한 어떤 하나의 작은 그러한 집단이라는 것이죠. 이 관료적 리더십은 지속적 또는 일시적 목표들을 위해 인력을 조직하고 재조직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이고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국가기관이라던가 뭐 군대 아니면 뭐 공공기관들은 실제로 바로 이러한 어떤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기관들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소집단의 경우에는 그렇게 잘 정립되어 있지 않고 상충되며 집단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목표들을 추구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집단의 리더십에는 공식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아마도 대외 신뢰도 또한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추종자들의 충성과 관심이 달라질 경우에 치명적으로 약화될 수가 있으며 집단 내 위계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 소집단의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 리더십이 바뀌어지거나 리더십이 없어지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집단의 리더십 형태가 거대 규모의 조직에 적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무리 견고하고 지구력 있는 소집단의 견실성도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집단 구조나 권한이 아니라 자체 자원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관료제의 전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료제는 거대한 하나의 조직적인 형태이고, 또한 그 조직적 형태에서 리더십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기관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소집단의 어떤 집단적 리더십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앞부분에서는 어떤 미국의 어떤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하나의 소집단의 모습을 통해서 집단 리더십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관료적인 리더십으로 와서는 거대 규모의 국가나 어떤 대규모 회사의 거대 기업, 거대 공동체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료제는 외적으로 분명히 규정된 목표나 규칙, 절차, 배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써 그 구성원들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규율하는데, 이는 최고로 분화되고 전문화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각 개인의 역할은 철저히 세분화되어 있죠. 그리고 구성원들은 목적, 절차, 소관, 시민 또는 구역 등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일관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안정성, 효율성과 같은 그러한 가치들이 창조성과 일반 원칙들보다는 더 중시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일관성, 그리고 항상 예측 가능하게 움직여야지 조직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예측 가능성, 그리고 어떤 효율성, 효율적인 또한 조직,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조직이 되던 효율성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어떤 리더십 이론의 중요한 창조성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리더십의 일반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과 임무는 고위층 리더의 의사라기보다는 어떤 관행, 그리고 공식 시험, 기술 자격 등에 의해서 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업 경력과 직업 안정성은 정년 보장, 연금, 동일 근무 조건 보장, 직무 기준, 소원 수리제 등을 통해서 보장된다. 그러니까 이 관료제의 특징은 일단 연금,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끝까지 보장하는 것이죠. 지금 환절기라서 굉장히 날씨가, 그리고 습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변화돼 가지고 저도 이제 좀 약간 목 감기로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요즘 건강 항상 이렇게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금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어떤 동일 근무 조건, 일이 어떻든 우리는 똑같은 월급쟁이다. 9 to 6 동일 근무 조건을 갖추는 것. 어떤 동일한 또 직무 기준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가치인 것이죠. 어떤 직업 경력과 또한 직업 안정성은 정년 보장, 연금, 동일 조건제 근무 보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장되고 있으며, 로버트 머턴이라는 분의 연금처럼 그 구조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거의 기계화된 하나의 거대 집단이라는 것이죠. 비합리적인 적이라던가 불안, 선호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또한 어떤 개인적인 인간관계 다 무시하고 하나의 거대한 조직과 같은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사적 관계의 배제가 철저할수록 교호성, 리시프로시티, 교호성과 욕망이나 욕구 또는 가치에 대한 반등 등 말하자면 이러한 것이 하나의 거래적 리더십인데, 교호성, 서로 이제 어떤 교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욕망이나 욕구를 채워주고 그것을 또한 받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호 어떤 역동적 관계의 거래적 리더십은 이 관료제와는 거리가 멀다. 이 거래적 리더십이 여기서 설 자리는 잃는다는 것이죠. 약간 이 관료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업의 할당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중재, 조화, 조정들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관료제라는 것은 전체적인 합치를 추구하고, 또한 충돌과 어떤 의견 대립들을 부정하며 이를 조직 안정의 위협으로 간주해서 이런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관료제의 안정성을 깨는 것을 극히 싫어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관료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관료제는 어떤 구성원들 사이에 동기 유발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얻는 세력이나 조직의 것이 아닌 개인적 자산을 동원해서 확보하는 세력, 그러한 것들을 배격하고 항상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공식적인 팀, 공식적인 어떤 조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것을 이용해서 세력을 이뤘다면 그것은 상당히 이 조직 전체에 있어 가지고 약간 그러한 세력들을 배격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관료제라는 것은 인간 본연의 욕구에서 발로하는 어떤 원초적인 목적과 어떤 가치들이 체계로부터 쉽게 분리되는 목표를 추구하며 사회 변화를 지도하거나 역사상의 인과관계를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의식적 또는 암암리의 현상 유지의 버팀목이 된다. 다분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관료제에서는 또한 사회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역사상의 어떤 인과관계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의식적이거나 암암리에 그 조직의 안정, 조직의 존립만을 중시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리더십 이론이나 거리적 리더십의 정신과는 약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론적 관료제 묘사에서 권위는 권력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십의 권력은 추종자들의 지지에서 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관료제에서의 권력은 즉 권위, 즉 그 직을 위해서 어떤 내려 꽂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직위가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권위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리더십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관료적 권위라는 것은 특정인이 특정 지위를 점함으로써 주어진 어떤 공식적인 권력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해당 어떤 지위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가면 그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추종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주는 것도 아닌 그냥 그 자리를 얻게 되면 그 권위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관료제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같은 권위 하에서 권력 행사는 지도자와 의사결정자 그리고 그 지도 및 의사결정에 따라야 하는 입장의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개인적 성격과 지도 결정의 적실성과 이러한 것들과는 별반 관련이 없이 그냥 그 지위에 있으면 그대로 권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권위는 상벌체계 하에서는 하급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하급자들은 그렇게 안 따르면 벌을 받거든요. 뭐 연봉이 깎인다거나 아니면 평가에서 좀 뒤로 밀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그 직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어떤 관료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의 수용은 대체로 하급자들이 그 신뢰성과 정당성을 존중함으로써 가능한데 공식 권위는 그 이상의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으며 신뢰성과 준봉성은 관료제의 상징이기 때문에 머터는 원칙의 근본적인 중요성은 종교적 관료제 또는 군대와 같은 경제적 관료제에서 최대로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건 절대 복종이죠. 앞에 적을 두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의 이제 전쟁 중에서는 거의 사형감이라는 것입니다. 좀 절대 순종, 그리고 위에 절대 복종, 이러한 것, 군대는 아니면 종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관료제 하나의 상징이고 바로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이 관료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직이 주어지면은 거기에 따른 권위가 생겨나는 것.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그 권위에 따라야 되는 것. 그 권위가 어떤 것들을 해줬든지 안 했든지 어떤 그 권위와의 하나의 어떤 역동적인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그걸 따라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관료제를 좀 답답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러한 모델에 따라서 어떤 세계의 관료와 더 뷰로크라티제이션 오브 더 월드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세계의 관료와 뭐 민주국가라든가 독재체제, 개발도상국가 같은 것들을 다 불문하고 이러한 세계의 관료제는 현재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지배적인 현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뭐 군대라든가 정부 조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관료제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이 큰 조직을 이끌기에 쉬운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이 막스 베버는 관료적 권위가 역사상 예외일 뿐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고대의 오리엔트, 독일 제국이나 몽고의 대제국 같은 대규모 정치 체제에서도 그리고 많은 봉건적 국가 체제에서도 지배자들은 그들 사이의 신탁인들로 구성되는
배타적 결사체, 그리고 친밀 집단, 그리고 궁정의 가신들 등을 통해 핵심적인 기능만 수행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관료제를 통해서 직위를 얻음으로써 그대로 권위를 행사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결코 그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일부 문화에서는 관료제가 상당한 어떤 조직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신왕국 시대의 이집트라던가 로마 원수정 말기,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 특히 13세기 이후에, 그리고 근세 대부분 기간의 중국, 그리고 현대 유럽 국가와 대규모의 복합적 자본주의 기업 등이 그러한 경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 규모의 대규모의 회사라든가 집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이 관료제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명령을 하더라고 그 명령이 밑에까지 다 내려가게 하고 일을 추진시키고, 이러한 것이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기업의 그러한 관료제적 모습이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버에게 있어서 이 화폐 경제의 발달, 베버에 있어서 이 화폐 경제, 즉 돈으로 서로 물물 교환하는 것, 돈으로 교환하는 것, 화폐 경제, 그리고 돈의 흐름, 그 달러 중심 어떤 경제, 이러한 것들, 바로 이러한 것이 관료주의 조직이 성립하는 전제 조건이다. 왜냐? 위에서 돈을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명령을 하더라도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돈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 꽂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관료제 조직에 따라서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고 조세 징수와 수입 할당의 권한이 귀족과 영주들로부터 중앙정부로 이관되는 것이야말로 중앙집권적 행정의 성립의 핵심 관건이다. 그러니까 각 귀족이나 각 어떤 지역의 봉건 영주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니면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어떤 식량이나 일부 어떤 음식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서 하나의 거래적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세금, 그리고 어떤 거둬들이라는 것들을 중앙집권적 국가가 그것을 다 거둬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한 위로부터 하나의 커다란 관료제 형태로 이 국가가 구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매관 매직, 떡값, 위인설관 등은 보다 비개인적, 고정적, 정상적인 정부 인력 충원 방식에 의해 대체되게 되었는데, 관료화가 진행된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전쟁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매관매직, 그 직을 사고 파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떡값을 받는 것이나, 위인설관,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직을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커다란 관료제에서 시험을 통해서라던가 시스템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대체되면서 좀 이게 거의 기계화된 그러한 것이지만, 공평의 관점에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료화가 진행된 가장 두드러진 영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을 보면 관료화라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에서 누가 가가지고 자기 생명 내놓고 거기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면 죽는데 왜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같은 민족도 아닌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참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래적 어떤 관계로 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규모의 한 국가의 관료제적 관점에 있어서는 그냥 명령에 따라 그냥 시스템적으로 파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목숨 걸고 거기서 이제 싸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군대라는 조직이 가장 관료제적인 그러한 형태를 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0년 전쟁까지만 해도 병사들은 각각 무기, 군마, 군복을 자비로 조달했고 장교직은 매수되었으며 한 연대는 기업가로서의 대령 휘하에서 하나의 경제관리 조직으로 가능하였는데 전쟁이 관료화된 것은 그것이 국가에 의해서 국유화된 이유이며 철도와 군사시설들 대부분은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 이후의 산물들이다. 이 사회주의가 가장 어떤 관료계의 극치라고,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전체 철도를 깔고 군사시설을 놓고 대규모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 그래서 이제 판에 박히게 이제 군복, 군화, 그다음에 식판, 철모, 그걸 막 이렇게 찍어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대한 군대를 이루고 그 군대를 파병하고 이런 것이 바로 관료제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과거 30년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각각 징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군복 만들어 입고 자기들이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 전쟁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당장 죽게 됐으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이 관료제에서는 그런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위에서 가라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 위에서 그걸 위해서 군복, 군화, 철모 다 제공하고 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군대의 관료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관료화는 표면적인 비인격성과 엄격성에 대한, 그리고 옛 군주들이 전횡을 능가하는 관료 집단의 자의성에 대해 반발을 받아온 것이 초창기의 현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관료제에 대해서 원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토크빌의 말에 따르면은 그 마술을 전 공동체에 뻗쳐, 그러니까 관료제의 마술을 전 공동체에 뻗쳐 미세하고 복합한 규칙들의 그물망으로 사회의 표층을 얽어매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촘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이죠. 보다 순수한 정신과 가장 정열적인 개성도 벗어날 수 없는 촘촘하고 단일한 그 그물을 다중의 머리 위로 더 씌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머리에 그런 촘촘한 어떤 규칙과 규정들이 그물이 더 씌워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토크빌이 아주 직관력 있게 우리의 머리 위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그물이 더 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래에서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규제하고 인도하고 지도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 안 해보신 적 없으신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관료제에 물든 우리 개인, 국가의 관료제에 물든 우리 개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토크빌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거대하고 감세하는 힘의 출현을 경고한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버트 니스베라는 분이 말한 것처럼 이 인도주의적 관료제는 대중민주주의와 평등주의의 결과 현대 세계에서 더 이상 위협적이거나 음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료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미 이 관료제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나 평등주의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는 인식이 다 박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뇌라고 하기 좀 심하지만 거의 그렇게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물망으로 이렇게 얽혀져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관료제에 우리가 상당히 그런 것들을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련 관료주의의 끝없는 어떤 형식주의와 길게 늘어선 줄에 대한 투덜거림이든 미국 대규모 공사 조직의 셀 수 없는 서류 타령에 대한 어떤 불평이든 이 다 관료제에 대한 투덜거림이고 불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과 여타 국가의 식민지였던 신생국들이 곧장 식민지 시대보다 더 까다로워진 절차주의에 대한 저항이든
이 다 관료제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관료제에 대한 반발들은 관료와 과정 자체만큼이나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를 규제하고 또는 우리 머리 위에 그물망을 씌우고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모른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불편함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약간 억압받는 약간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 입에서 불평이나 불만들이 항상 끊임없이 나오지만, 이 관료제의 어떤 완벽한 그런 퍼펙트한 어떤 규정들, 그리고 그런 그물망들을 씌워가지고 그런 불평만 하면서 그 관료제를 여전히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료제에 대해서 혐오하는 이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관료제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어떤 생각, 이 관료제에 대한 혐오 이론, 첫 번째는 기계에 흡수되고 도구에서 분리되고 일에서 소외되며 궁극적으로 베블린이라는 분이 본 것처럼 무능해지고 훈련되는 개인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인간이란 조직 속의 인간이란 비인간적, 비개인적, 비본선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에 대해서, 이 인간이 이 관료제에 대해서 비인간화가 된다는 것, 비인간화 그리고 소외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 관료제를 혐오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따라 돌아가니까는 그것이 전혀 인간미도 하나도 없고 인간을 마치 하나의 기계요 도구로 이제 간주하는, 이러한 것이 관료제에 대한 혐오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불안은 행정의 본래의 목적이 조직의 수단에 매몰되어 버리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수단이라는 것, 관료제가 하나의 조직의 목적 추구를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 목적 자체를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단, 관료제라는 수단과 관료제 조직이라는 조직 자체가 하나의 목적화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직이 어떤 목적을 가지든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 조직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면 그걸로 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관료제라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인데, 한때 합리적이었던 절차가 어리석은 굴레가 되어버릴 수가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들이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을 막거나 왜곡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초 상정되었던 목적과 수단의 위계관계는 도구적 가치들이 궁극적이거나 최종적인 가치들을 대체함으로써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관료들 측의 동기 변화는 목표와 함께 이루어져 결국 까다로운 형식주의로 귀결되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형식주의만 돼서 그 결과는 어떻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했으면 땡이야. 뭐 이 조직이 뭐 목표를 향해서 가든 어떻게 되든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 목표의식이 사라지고 그냥 그 일들 해왔던 것을 그냥 계속 한다라는 그런 것에서 의미를 찾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린다. 형식주의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료주의적 경향, 이것이 다 합쳐서 이 관료주의적 하나의 경향인데, 이러한 경향은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우리가 공부한 것, 혹은 우리가 공부했던 거래적 리더십과 또 민주정치였던 소란스러운 세계, 그러니까 민주정치를 하면서 서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 상대방 이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서로 갈등하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소란스러운 민주세계, 국회에서 잘 볼 수 있죠. 아주 서로 소리 내가지고 서로 다투고 또 특히 국정감사도 잘 알 수 있듯이 막 원성을 내고 막 서로 막 치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면서 하나의 어떤 민주정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갈등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관료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국감에서도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공사라던가 이런 단체들이 다 관료제적인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그 수장들도 이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국회의원들은 이 리더십과 또한 이 변혁적 거짓 리더십의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관료제적인 리더가 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어떤 리더십의 어떤 비판이나 아니면 어떤 지적을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관료제적으로 통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면은 네네네네 이게 기본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행정기관이라던가 아무튼 단체장들은 한 명도 못 봤다. 가끔 정말 있었다. 하지만 별로 못 봤다. 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익숙지가 않거든요. 이 관료제적인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백날 당한다라는 것이죠. 백날. 물론 잘못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그냥 내내 하고 가면 그렇게 시행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토론이나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결론과 가치는 상호 인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그것을 인정하고 공감하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어떤 토론이나 비판 과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 조직 내에서 그것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진정한 동기감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변화를 조직 내에서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비판받고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받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면은 자기 마음도 동의 안 되고 자기와 함께 있는 조직 구성원들도 그거에 대해 동의 못 하는데 그것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형식적으로만 위에 눈에 보이기로만 다음번에 지적 안 받을 정도로만 하고 위에 그냥 무덤으로 덮고 그냥 끝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변화와 조직의 어떤 발전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감사의 정확한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료제적인 조직에 있어서도 그 리더십이나 이런 최고의 리더십 집단적인 어떤 집단 이성을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 리더들은 이러한 서로 디스커션과 또한 어떤 비판과 그걸 통한 의사결정에 합치하는 그런 훈련들을, 이 리더십 훈련이죠, 이것이 하나의. 이 리더십 훈련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의 그런 공부라던가 리더십을 통한 어떤 문화의 어떤 그런 전파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관료제적 리더들은 그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우리 어떤 조직 내, 대규모 어떤 큰 집단 내, 그리고 어떤 특히나 행정적인 어떤 그런 일들 처리하는 그런 집단 내에서 특히 리더십들 같은 경우에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그런 것들이 좀 교육화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안전보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내 뭐 괴롭힘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리더십 교육 없냐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 교육을 해서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 조직의 수장이나 간부들 가운데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개발해 나가고 또한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 이 리더십 학교와 리더십 공부의 중요한 목적이다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외견상 가장 역동적이고 대중적이며 목표지향적인 민주적 제도인 정당, 대중정당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가능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민주적 정당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런데 관료제 조직은 어떠한가? 두 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헬스라는 분, 로버트 미헬스라는 분은 리더들은 권력 증대는 조직의 규모 증대와 정비례한다는
법칙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리더들의 권력은 증대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과두제의 철칙이 리더와 추종자들 사이의 관계를 전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더 이제 조직의 구조는 키워가면서 조직을 관료화시키고 결국은 조직을 이렇게 경직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이제 키워가는 것들. 그래서 리더와 추종자 사이의 어떤 역동적인 관계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데, 특히나 그런 것이 정당 체계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하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은 중요한 민주주의 원리로서 서로 이제 상반되는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담당해야 될 정당 내에서도 이 정당이 관료화되고 수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령하달식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정당은 사실상 바로 이 민주주의와 어떤 정당 제도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볼 수가 힘들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에 있어서 그 정당의 상태가 어떤지 보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로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가장 요란스럽게 소란스러운 이 민주주의를 이루어가는 정당의 모습이 바로 관료제적으로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전체 국가의 관료화된 이러한 전체 국가의 그러한 분위기가 이 관료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모습이 어디에 거기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 리더십과 추종자와의 그러한 역동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정당의 리더십과의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과연 얼마나 관료화되어 있는가라는 것은 한번 곰곰하게 살펴보면서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언스 교수님은 이 관료주의적 형태와 모습에 관하여 다양한 나라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면서 사실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관료제에 대하여 개인의 비인간화 및 수단의 목적의 어떤 대체 현상들, 이러한 부분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때문에 관료제에 저항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미미하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정치 정실 속에서 정당의 어떤 관료화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리더십과 관련되어서 관료화되고 경직되면서 위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이 과연 정당한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한 것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북한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겁니다. 위에서 하면 그냥 밑으로 그냥 하달되는 이런 관료제적 모습은 그 시원이 바로 사회주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은 결코 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할 수도 없고, 또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국가 내 어떤 갈등 구조를 통한 권력의 어떤 집중을 막고 균형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거나 지원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존의 어떤 살아왔던 체질이나 어떤 우리의 삶 자체나 조직 구조에서 살아왔던 모습 자체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는 그물 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관료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료화되어 있던 우리 개인은 관료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정당에 끌리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위에서 한마디 하고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소중한 표를 거기다가 다 몰아서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이구나. 우리를 관료화된 사회 그 그물망 밑에서 우리를 잘 다스려 달라. 그냥 이야기한 대로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인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오직 위에부터의 명령과 거기에 대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뿐만 있는 것이지, 바로 이 리더와 추종자 간의 역동적인 이 관계, 거리적 리더십의 핵심인 역동적 관계가 성립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결국은 전 사회를 경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제 그 그물망 밑에서
이게 숨막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스스로가 인지하고, 내 자신을 인지하고, 이제는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어떤 민주주의 형태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훈련해 나가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즉, 우리 내면에 있는 리더십에 대한 취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정당, 우리 정치 속에서 관리화된 정당, 대부분 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놓고 다음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참, 저 역시도 어떤 위에서 해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고,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냥 매몰되어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리더십, 그것이 바로 이제 번수 교수님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변혁적 리더십,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 바로 그러한 리더십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젊은이들 가운데는 바로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단적 이성과 관련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 헬스의 과두제의 철칙을 정당에 적용시킨 베버는 결코 민중이 대규모 조직들을 통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중이 행정관들과 관료들에게 지배당한다고 하였으며, 수많은 학자들이 관료제는 성원들을 엄격한 권위하에 복종시킨다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료제라는 것은 결국 엄격한 순종을 요구한다. 굉장히 숨막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관료제란 리더십을 한껏 중요해낸 것이고, 행정이란 명백한 목표들을 수행하기 위해 사력 있게 조직된 것이고, 일부 지침들이 낡거나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었을 때 리더십은 그것들을 바꿀 권한이 있으며, 경직성, 과두제, 상부의 맹종, 비개인성, 전문성, 리더와 추종자 간의 욕구 등은 리더십의 부정을 의미하는데, 관료제가 실제적으로 상명하달식의 권위 행사 구조에 지나지 않는다면 리더십을 내포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갈등, 권력, 가치, 그리고 리더 추종자의 필요관계에 맞추어 변화가 있어야만 리더십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제적인 이 조직이 이 위에 이 리더가 있는데, 이 리더십이 이 추종자와의 역동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조직,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떤 갈등과 그리고 어떤 권력이라던가 어떤 가치, 어떤 변화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 이러한 조직은 그 리더가 바로 어떤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조직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다. 그러니까 좋은 조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인식과는 다르죠. 우리는 조직 내 갈등을 일으키거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하는 그러한 조직은 상당히 문제 있는 조직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바로 우리 사고 자체가 관료화되어 있는 그런 사고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규율이 잡혀있고 통일된 관료제도 내재적, 외재적 갈등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산업 조직에 대한 분석은 고용자, 피고용자 간의 긴장만이 아니라
최고 관리자들이나 각기 다른 전문 분야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들, 그리고 개인적인 특징들로 인하여서 야기되는 긴장들까지 찾아내며 가장 군기가 엄정한 군대도 불평불만 비판들로 가득 차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 조직에 이런 관료화된 조직이라도 결코 이 긴장이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살면서 이 조직이라는 것 안에 있으면서 우리 가족 관계도 그렇지만 이 긴장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군대 내에서도 마찬가지. 군대 내에서도 더 크죠, 이게 긴장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료화된 조직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관료화의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리더십이 정말 이런 어떤 리더십, 이 거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은 바로 이런 긴장을 잘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조정해 나가고 그런 어떤 역동적인 관계 가운데서 바로 이 긴장을 다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역동적인 군대 역시도 그 가운데 갈등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이 군대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군대로서 작용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이나 이 나치가 100% 관료화된 조직이죠. 100% 관료화된 기계화된 그러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하나의 나치, 하나의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머리가 지시한 대로 팔다리가 다 움직이는 이 거인을 누가 막겠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상 이 안에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가리워져 있다는 그런 것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연합군이 오면서 이 연합군의 군대는 그렇지 않죠. 보면은 이 규율과 이런 것들이 엄격하긴 하지만 사적으로는 뭐 아주 편하게 또 이야기하고 이런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도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집단적인 토론은 이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처음에는 이긴 것 같이 보였지만 나중에는 여기가 결국 승리하고, 여기는 여기 리더십의 어떤 권위에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여기는 다 그냥 와해돼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갈등은 보통 공공관료제에서 더 심하다고 합니다. 공공관료제. 고객 집단에 대한 법적인 대응 의무가 그들에게 압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국방부처들과 납세민 집단들, 그리고 군수품 납품업자들 사이 등등. 그러니까 공공관료제가 굉장히 정적인 집단 같지만 이 내부에는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비판,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땐 그냥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잠잠하게 그냥 있는 것이죠. 개인별 욕구 체계와 환경적 필요 사이의 갈등은 워런 베니스라는 분이 말씀하였던 것처럼 모든 조직 분과에서 발생하고, 갈등의 정도는 그 준거 집단과 인성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개인들의 열망 정도에 달려 있으며 욕구 충족을 더 중시하는 정도 달려 있다 해서, 이 개인이 어떤 것을 바라고 열망하면은 거기에서 긴장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이 어떤 것을 열망하고 추구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긴장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조직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어떤 양날의 검이라던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개인들 조직 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로버트 칸이라는 분은 조직 구조 깊숙이 자리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갈등이 적고, 한편 외피 부분 또는 변경지대의 사람들은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더 많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이 칸이란 분이 하나의 조직을 보면서
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득권자이기 때문에요. 적어도. 근데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크다. 열등은 갈등이 없고 여기는 갈등이 큰 것이죠. 여기는 단단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 원자 구조 같네요. 안에 원자 핵이 있고 옆에 전자가 하는데 이 전자가 막 이렇게 전자 도약을 하고 막 양자 도약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공공관료제 내에서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더 많다고 보았는데 공공관료제 내에서의 갈등은 또한 정치문화와 관행에 또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로운 행사와 충돌이 외부 세계에서 얼마나 억제, 허용, 장려되는가에 딸린 정도만큼 그러한데 문제는 공공관료제 내에서의 갈등은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표현, 전달 또는 위장되는 성격, 강도,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갈등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또한 전달되는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또한 위장되는가?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관료화된 그러한 조직들, 대기업도 될 수 있고 어떤 공공기관도 될 수 있고 하겠죠. 그런데 그 내의 갈등이 과연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또 밖으로 안 보기 위장되고 있는가. 우리가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은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 리더십과 그 높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집단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외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을 겪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커지면 이것은 균열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튀어나가거나 이게 튀어나가거나. 바로 이러한 관료주의적 갈등의 기저에는 권력과 위세를 위한 일종의 투쟁이 존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기와 욕구의 기반을 건드리며 이 과정을 개시 또는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의 원천, 예를 들면 임무 수행을 거부한다거나 타인에 대한 존중을 철회한다거나 신뢰할 만한 내용을 언론에 폭로한다거나 상급자나 노조, 직무집단 등에 항의함으로써 갈등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 등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관료제 전체에 파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공관료제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여기서 갈등이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외부에다가 그걸 찌르거나 아니면 내부에는 노조에다 찌르거나 이러면서 이것이 막 이렇게 불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서 이런 것들로 이제 매스컴을 타관하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가져왔던 이런 갈등들이 내포되었던 것들이 이 위장되었던 것들이 이 갑자기 폭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긴장이나 갈등을 말로 잘 풀거나 어떤 마음가운데 화가 들더라도 그것을 천천히 그것을 잘 배출해 나간다면은 그 가정은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해가 증진되고 긴장이 해소되고 긴장을 해결해 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품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위장시키고 하다가 그것이 한꺼번에 표출될 경우에 폭발하는 것이죠. 그것이 폭발될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가정 조직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위태위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러한 가정들이 그러한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내 한 사람이 그렇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가정이 그런데 이 조직이라던가 나라 전체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행정관들과 하급관리의 적법한 배후에 있는 것은 실제적인 권위인데 이 권위들은 규제의 독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인간의 욕구가 필요한 다양한 것과 같이 이 규제들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관료제 전역에 널리 분산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규제권 배분의 정도가 내외적 요인에 따라 조직별로 매우 다양한 한편 관료제의 권력 분석은 공식적인 권위의 틀 내에 한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걸 동사무소에 가가지고도 그거 직접 발급해 주시고 나는 분들이 자신의 어떤 실제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죠. 어떤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각 그런 공공기관마다 또 각 어떤 동사무소마다 그리고 뭐 각 어떤 뭐 영역마다 뭐 국세청이라든가 뭐 다양한 기관이 있지만 거기마다 각각 다르고 그 규제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그것을 어떤 거 하나로 한정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료제 내에서는 여타 사회 집단에서처럼 권력은 어떤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 자의적이고 무책임해 버리며 어떤 가치들에 의해 판단되는 어떤 목표, 의도, 목적들이 제도적 원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해답 또한 행정 리더와 추종자들의 동기가 상이함에 따라 달라지며 관료제가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된다면 행정관들의 목적과 수단의 위계에 따라서 그리고 포괄적이고 통합된 규모의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관료제라면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포괄적인 공통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조직을 봤을 때 저 조직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치 경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치 경영. 저 조직은 어떤 가치를 표방하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지는 그러한 집단은 진정 어떤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집단인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된 관료제를 운영하는 그러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집단은 그 조직의 안정만을 위해서 관료제를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경직화될 수가 있고 또한 그 리더십과 그 밑에 추종자들이 목표와 가치와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놀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 그 갈등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 폭발할 수가 있고 하는 위태위태한 바로 이러한 중간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상태의 조직이라는 것이죠. 이때의 해답 또한 바로 규모의 가치에 따라서 이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러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해답이다. 관료화된 조직을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해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허버트 A. 사이먼이 이야기하였듯이 고도의 의식 통합은 거의 달성되기 어렵다. 정확히 말해서 약하고 불완전하게 결속되어 있는 구성 요소들의 불연속적 집단이며 이들 요소의 결합은 위계질서상 상위의 수준보다 최종적인 목표에 이를수록 더욱 약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이 가치가 전체적으로 다 공유되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이것이 약하고 불완전하게 결속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조직의 관료제 조직의 모습이다. 아주 견고하게 보이는 그런 거대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아주 약한 그런 어떤 구조들로 인해서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결속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 불연속적인 그런 집합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는 관료제가 즉흥적인 동기와 궁극적인 가치 사이의 미궁을 헤매고 있다는 의미는 아닌데 특히 일정한 법규에 따라 특정한 목표에 매여 있게 되는 공공관료제에서의 관료들이 이런 목표를 위해 명목상 노력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업무를 감당한 사람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직업 안정성 같은 개인적 목표 추구와 공공기관과 같이 보다 집단적 목표 추구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식의 행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죠. 모든 조직이 이 두 가지 가치를 포괄하고 있지만 보다 일반적인 목표에 대한 충성은 보통 사적 관료제, 기업 같은 사적 관료제에서 보다는 공공 관료제에서 많이 발견되며, 사적 관료제의 경우에는 기본 정신과 영리 추구적인 하위 문화가 보다 많은 이익, 보다 나은 근무 조건 등을 스스럼없이 추구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두 가지, 이 공공 관료제가 있고 또한 이 사적 관료제가 있는데, 이 공공 관료제는 어떤 공적 목표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떤 사적 관료제는 이 영리 문화가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반적인 목표에 대한 어떤 추구, 바로 이러한 부분들, 그러한 것은 하나의 공공관료제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이건 일반적 목표 추구. 양다리 거치는 것 중에,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과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 중에 이 공공관료제는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쪽이 크고, 이 사적인 어떤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영리 문화를 통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적 관료제에서 더 양다리 걸치고 나가기가 쉽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 사적 관료제가 더 나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턴이 지적한 바대로 공공관료제에서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목적 자체로 변하고 도구적 가치가 최종적 가치로 변화되는 일이 잦은데, 최소한 가장 큰 목표와 가치의 경우는 정치 지도자들과 리더십에 의해서 수립되고 유지되며, 궁극적으로 베버와 파슨스도 동의한 것처럼 조직은 그 목적에 의해 검증되고 규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공관료제가 일반적인 목표를 추구하지만 나중에 지나가면 보면은 이것이 결국 이 공공관료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이 관료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 이 수단이 목적을 대체해서 이 목적이 흐릿해지고 결국 이 수단만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조직을 유지하는 것에. 근데 이 사적인 관료제는 좀 다르죠. 이것은 개개인의 영리, 개개인의 수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로 이러한 영리 추구를 위해서 계속 변화해 나가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공공적인 관료제는 상당히 이러한 부분이 약하다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목적을 주는 그러한 조직 자체는 하나의 정치적인 그러한 집단이고, 이 정치적 집단에서 이러한 목표를 내려주면은 이 공공기관은, 공공적인 관료제는 이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표 추구가 이 수단이, 관료제 수단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 운영해야 되고 월급 줘야 되고 가끔씩,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복지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반적 목표, 그 목표가 이 정치적 결단에서 주어진 그런 일반적 목표 수행이 점점 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희미하게 되는. 이 자체 자기 몸에 눌려가지고, 그때는 여기서 바로 이 일반적 목표를 새롭게 위해 가지고 뭐 국정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목표를 다시금 이 조직이 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는 그 역할을, 그게 진정한 어떤 국정감사의 목적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관료제에서 변화는 과연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관료제는 변화에 저항하는 조직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죠. 별로 변화하는 걸 좋아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키신저, 유명하신 분이시죠. 키신저라는 분은 1960년대 하버드에서 교수로 재직할 때 이 창조적인 외교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관료제 분위기 때문에 창조적 외교가 안 된다, 이것을 통탄하면서 하버드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선택할 대안들에 대한 집중 분석은 참된 정치가에게는 시금석인데 관료제는 이것을 사실들에 대한 단순 집적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목표로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관료제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정보 수집만 해도 가득 해놓고 그냥 거기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막상 그때가 되면 이제 뭐 선택해야 될 그런 때가 되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최소한일 뿐이다. 이것저것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다가 나중에는 최소한으로 몇 가지만 그냥 하고 땡친다라는 것이죠. 선택을 못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키신저가 국무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소관 부처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 개인 순회 외교라고 호평했던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유지하지 않고 이 개인이 나서가지고 외교 문제나 국방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론 라저 디플로마시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론리가 외로운 이죠. 혼자 한다는 것입니다. 라저 디플로마시 마시라고 호평했던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이제 혼자서 이 조직을 의지하지 않고 가서 외교 활동을 펼쳤다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라의 대규모 행정기관들은 현상 유지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 방어벽을 수비할 강력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오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방어적이고 완고한 경향이 반드시 보편적이거나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만일 잠재적 또는 실제적 갈등이 관료제 내에 존재한다면 관료제가 편협한 조직 규범보다 더 다양한 가치들을 대응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권력 패턴과 질서를 구현하고 있다면 그 관료제는 현상 유지의 성역이라기보다는 변화의 요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관료제 역시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 이 관료제의 희망은 뭐냐? 그러니까 어떠한 다양한 가치, 어떤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관료제라면은, 두 번째로는 또한 새로운 권력 패턴이나 질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그냥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직 구조가 바뀌고 새롭게 권력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료제. 그리고 세 번째는 또한 여러 가지 더 다양한 가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조직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가치를 놓고 그것을 또한 비교 형량하면서 그것을 추구해 나가고 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대응해 나가는 그런 조직이라면 그것 하나의 변화의 요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변화의 중심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료제는 어떤 내적인 혁신적 움직임에는 반응을 보일 것이며, 새로운 지도자로서 정당성의 근거에 관료제 내에서 지원을 얻어내고 기관 내 친우들을 지원하고 적들을 징계할 권력을 갖춘 새로운 행정 리더가 출연할 경우에 바로 그런 관료제는 희망이 있는 관료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버너스 교수님이 봤을 때는 바로 아까 전에 키신저가 1973년에 국무장관으로 취임했을 때가 바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이죠. 비록 변화에 대한 적대적인 관료들이라고 해도 자체 생존을 확보하고 공복의 도의 중립성을 기해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어떤 성공적인 혁신파는 보통 구식 관료제를 신식 관료제로 새롭게 교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적으로 발생하는 변화와 관련하여서 일부 관료들은 개혁 세력으로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혁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TF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의 정신, 이러한 정신들이 파급될 수도 있고, 또한 루이스
고스롭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듯이 조직에 의해 변화 움직임이 얘기될 수도 있는데 조직은 변화에 부응할 수 있으며 진정성 있는 변화가 되려면은 정책, 조직상의 혁신과 창의성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는 혁신과 창의성이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등과 다원화된 언쟁들이 유지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 조직의 이러한 어떤 가치 추구나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는 갈등이 건전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이 있죠. 또 하나는 다원화된 언쟁들, 플루럴라이즈드 버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다원화된 관점들에서 서로 간의 토의, 디스커션을 통한 어떤 그런 열띤 그런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존재하는가. 그것이 존재한다면 안에서 민주주의적 그런 형태가 의사결정이 또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세기 짜르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짐이 아니라 1만의 서기들이 러시아를 다스리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베버는 관료제에서 자유와 전제의 두 가지를 모두 보았다고 하는데 그렇죠. 과거에는 이 위에 그물망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전제죠. 어떤 하나의 규제. 근데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관료제 내에서 자유라는 그러한 영역도 존재한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하나의 집단적 이성을 통해서 인류 해방과 수단의 목표화로 인한 국민의 비인간화,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공공관료제에서 우리는 경직화와 혁신, 양자를 또한 공히 관찰할 수 있다고 하셨고, 관료적 리더십의 잠재력은 이 두 가지 양상이 엇비슷하게 갈등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나타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이 경직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하지만 거기서도 어떤 혁신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개가 갈등 균형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관료제의 조직이 어떤 관료제의 그런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인데, 관료제적 리더십은 이런 갈등에 대응하고 기관 내에서의 세력 분배 문제에 계속 유념함으로써 정당, 입법부, 행정부 리더십과 같이 더 큰 세력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고, 공공관료제는 그 자신의 외적 목표의 도구임을 자각하고, 그러니까 외적,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공공관료제의 목표이지, 그 관료제 조직을 현상 유지하는 것이 관료제 조직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외부의 개인, 집단들과의 상호 관계를 이루어서 원활하게 협력하며 다른 기관들과도 협력하면서 그런 상호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외부와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창조와 혁신을 추구하면서 또한 내부의 어떤 권력 간의 갈등을 잘 유지하면서 또한 어떤 경직된 모습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어떤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것이 하나의 관료제에 있어서의 진정한 관료적 리더십이고 진정한 리더십에 동참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오늘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평 및 토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번스 교수님은 관료제 리더십의 방향을 오늘 잘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하나의 관료제의 변화의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 다 드렸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변화의 시기가 우리 역시도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어떤 산업화 가운데 이 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거대한 조직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산업화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가치를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역동적으로 반응하면서 해외에서도 여러 기술들을 들여오고 하면서 역동적인 조직으로서 관료제를 이루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한 지금의 상태에서는 경제 성장이 이제는 성장률이 점점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서 현상 유지 형태로 가면서 이 조직 역시도 관료제인 상태에서 고착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는 더 이상 혁신이 발견되지 않고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자기 있는 밥그릇만 계속 챙기면서 거기에서 얼마간을 뽑아 먹으려만 하고, 그래서 사적인 관료제 역시도 어떤 이윤 추구라던가 기업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이 공공관료제 역시도 어떤 공공관료, 정치적 집단이 결정 내린 그런 목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연금이라던가 안정적인 그런 생활,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에 다다른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것들에 대한 진단을 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권순익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경직되어 있지만 혁신을 추구하는, 그리고 다양한 다원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부에서 여러 가지 권력들에 대해서 그 갈등을 잘 조정을 하고 균형을 이루는, 바로 그런 것들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가치들을 전파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관료적 조직, 그런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넘어가서 이 거래적 리더십에 관한 모습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인데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약간 이제 목 감기가 왔는데 또 이렇게 인내하고 들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단주간도 평안하시고 특히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한 주간도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고 좋은 시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